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복습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이번 주에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 준 학생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이미 메일을 통해서 했지만 강의 내용에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를 살펴보면 자, 크게 네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OPM프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루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OPM프를 활용한 선형 증폭기 회로, 리니어 OPM프 서킷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각각의 회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후에 논리니어 OPM프 서킷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비선형 증폭기가 되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PM프의 비이상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OPM프가 이상적이지 않고 실제 OPM프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이는 게 OPM프라고 했고, OPM프는 한국말로 연산증폭기인데, 연산증폭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연산증폭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OPM프가 액티브 서킷 엘리먼트, 즉 능동 소자라고 했었습니다. 수동 소자와 반대가 되는 거죠. 수동 소자에는 저항이랑 캐패시터 등이 있는 거고 능동 소자에는 OPM프가 들어가 있는데 OPM프는 한마디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소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능동 소자는 따로 전력이 없이도 동작하는 소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PM프 칩의 각 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총 8개의 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인풋 핀은 2개, 2번, 3번 해서 인버팅 인풋과 논 인버팅 인풋이 들어간다고 했고 아웃풋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PM프는 인풋이 2단자이면서 아웃풋 단자가 하나인 소자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전력을 가해주는 핀이 2개가 있다고 했었죠. 포지티브 볼테이지랑 네거티브 볼테이지를 가해주는 핀, 그리고 오프셋 널이라고 되어 있는 핀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 주에 배우게 될 OPM프의 비이상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OPM프는 간단한 칩처럼 보이지만 안에 내부에는 다양한 트랜지스터를 활용해서 구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741 타입 OPM프의 예가 되겠는데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BJT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한 20개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간략한 심볼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심볼은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간단한 삼각형, 옆으로 놓인 삼각형에 인풋 단자 2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아웃풋 단자 1개가 나오게 그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입력 단자의 차이 곱하기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풋 단자의 차이가 어떤 특정한 이득만큼 곱해져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소자가 OPM프라고 했습니다. 자, OPM프의
그 다음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얼 이상적인 OPMF가 가지는 몇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개인이 무한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 즉 인풋 단자의 저항이 무한대라는 얘기죠. 그 말은 오픈되어 있는 형태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0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웃풋 단자의 임피던스가 0이 돼서 쇼트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 외에도 동작 속도가 무한대로 빠르다. 그리고 주파수와 상관없이 개인이 일정하다. 이런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OPMF가 이런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특성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한 후에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리니어 OPMF 서킷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퀴밸런트 서킷을 그려보면 아이디얼 OPMF는 이렇게 입력 단자에는 저항이 무한대니까 오픈되어 있죠. 즉 오픈되어 있으니까 각 단자에서 흘러가는 커런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웃풋 단자는 임피던스가 0이니까 쇼트된 것처럼 나타나죠. 그리고 개인 곱하기 입력단의 볼테이지 차이가 출력 단자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대신 A가 무한대니까 무한대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커먼 모드 리젝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커먼 모드 리젝션은 공통 모드 제거라고 하는데 OPMF의 인버팅 인풋 단자와 논 인버팅 인풋 단자에 같은 전압이 들어갔을 때 출력 단자의 전압은 0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Vout은 개인 곱하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논 인버팅에 V2가 들어가고 인버팅에 V1이 들어가죠. V2-V1이 되는데 이 단자에 똑같은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0이 돼서 결국 출력이 0이 되는 거죠. 자, 이 특성을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제가 지난주 강의 시간에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노이즈 제거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어서 공통 모드로 접지가 물려있죠. 물려있는데 인풋 단자에 우리가 V1이 5V 크기를 가지고 V2가 3V를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차이만큼 증폭이 되겠죠. 자, DC일 때도 그렇고 AC일 때도 똑같이 됩니다. 근데 이 성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이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 수 없지만 어떤 V 노이즈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공통 모드로 물려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노이즈 성분은 위상도 같고 크기도 아마 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증폭기에 이 시그널과 이 시그널을 넣어준 후에 계산을 해보면 이 시그널들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노이즈 성분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5 빼기 3, 2V만큼 개인이 곱해져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개인이 무한대니까 아웃풋이 무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커먼 모드 리젝션이고, 실제로 그리고 어디에 활용되는지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오디오 같은 거에 보면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OPMF에 이런 커먼 모드 리젝션 특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이즈 성분을 신호로 뽑아내서 노이즈 성분을 V 노이즈라고 합시다.
잘 안 써지네요. 어쨌든 V 노이즈 성분을 먼저 그 오디오에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 신호를 기록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음성들을 만약에 증폭한다면 우리 보이스, 우리 소리가 이렇게 신호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아까 저장해둔 노이즈 성분을 이렇게 더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그라운드 0에다가 이 노이즈 성분을 넣어준 후에 잘 안 써지네요. 노이즈 성분을 더해준 후에 오프앰프의 출력을 보면 이 노이즈 성분이 제거가 되고 이 V 목소리에 대한 신호만 증폭돼서 출력이 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성이 커먼 모드 리젝션이라는 특성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같은 신호가 들어가면 오프앰프는 같은 신호가 들어가면 제거가 돼서 0이 되고 서로 다른 시그널이 들어가면 그 차이만큼이 증폭이 되는 거죠. 근데 신호가 우리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성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 노이즈 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DC든 AC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거는 AC 시그널이 인풋 단자 하나씩 다 들어가는데 노이즈 성분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공통으로 그라운드를 묶어서 회로가 구성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똑같이 각 입력 단자로 들어가서 제거된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강제로 오디오 같은 걸 할 때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전화기를 할 때 우리 목소리만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한 그런 회로들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용한 상태에서 뭐 스피커, 핸드폰의 스피커로 타고 들어오는 소리를 처음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 시그널을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 그 시그널을 OP앰프 각 입력 단자 각각에 넣어주는 거죠. 여기 아까 말했듯이 논 인버팅 인풋 단자와 인버팅 인풋 단자에 동시에 넣어주게 되면 그 잡음 신호는 제거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만 증폭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핸드폰에 보면 우리 목소리가 외부 잡음 잘 안 들리고 우리 목소리만 잘 전달되는 이유가 이런 특성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수강생 중 한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이즈나 뭐 인터퍼런스는 뭐 방해가 되는 어떤 신호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거를 제거하는데 이 커먼 모드 리젝션 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리고 OP앰프 연산 증폭기의 오퍼레이션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포지티브 세츄레이션과 네거티브 세츄레이션이죠. 자, 여기서 요 포지티브 세츄레이션과 네거티브 세츄레이션은 OP앰프에 가해지는 플러스 단자의 전압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구동 전압이죠. 그거에 의해서 아웃풋 단자가 세츄레이션이 되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더 만들어낼 수가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출력 전압이 이 각각 OP앰프에 들어가는 포지티브 전압과 네거티브 전압의 범위 내에서 세츄레이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 영역에서는 들어가는 신호만큼 게인이 곱해져서 아웃풋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리니어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인이 이상적으로는 무한대이지만 실제로는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니어 특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증폭량이 크더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OP앰프에 가해지는 전압, 레인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동작하는 영역을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OP앰프는
개인이 무한대가 아니고 특정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풋 레지스턴스도 무한대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아웃풋 레지스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강의에서 그래서 개인이 무한대일 때 회로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무한대가 아닐 경우에 뭐 이득이라든지 회로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비상적 OPMP의 등가회로에는 이렇게 저항 성분이 들어가 있죠. 아까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게 오픈이었고 이게 쇼트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항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표시해서 회로를 구성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개인이 곱해지는데 개인이 무한대가 아니고 실제로는 유한한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A 곱하기 V2 V1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 루프와 클로즈드 루프 볼테이지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픈 루프는 우리가 아웃풋 단자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을 인풋으로 다시 피드백하지 않는 경우에 생긴 OPMP의 게인이죠. 즉 OPMP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인이고요. 클로즈드 루프 볼테이지 게인은 아웃풋 단자에 출력 전압을 인풋으로 다시 넣어줘서 생기는 게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OPMP 자체의 저항과 상관없이 우리가 회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게인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피드백과 포지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거티브 피드백은 아웃풋 단자를 인버팅, 인풋 단자에 넣어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포지티브 피드백은 아웃풋 단자를 논 인버팅, 인풋 단자에 넣어주는 경우가 됩니다. 보통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은 인버팅 인풋 단자로 아웃풋 전압을 다시 넣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게인이라든지 소자의 아웃풋 특성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안정성이 좀 뛰어난 회로가 되는 거고,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넣어주면 플러스 단자로 넣어주니까 세츄레이션에 도달하기가 쉽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만들 때 또는 펄스 신호를 만들 때 이 회로를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얘기할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제너럴 컨시더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OPMP 자체에 입력 신호 전원을 어떤 단자에 연결해 주냐에 따라서 이 회로 구성의 명칭이 결정이 되는데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아까 Non-inverting configuration 그리고 inverting configuration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비반전 그리고 여기는 반전 구성이죠. 비반전 구성을 먼저 살펴볼까요? 보면 OPMP에 Non-inverting input 단자에다가 신호 전압을 연결해주고 인버팅 인풋 단자는 그라운드 즉 접지에 연결시켜준 구성이 논인버팅 컨피규레이션이 되겠고, 이럴 경우에 아웃풋 전압은 당연히 포지티브가 되겠죠. 왜냐하면 논인버팅 인풋 단자에 들어가는 신호 빼기 인버팅 인풋 단자에 들어가는 신호 써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논인버팅 인풋 단자에 들어가는 신호 빼기 인버팅 인풋 단자에 들어가는 신호에 게인 A를 곱해준 게 아웃풋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신호를 넣어주면 이 구성에서는 위상은 바뀌지 않고 그냥 증폭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그냥 증폭만 되는 거죠. 그래서 V 인풋 단자
전압과 V 아웃풋 단자의 전압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포지티브 기울기를 가지는 출력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Vout은 게인 곱하기 V 인풋 단자 전압으로 표시가 되죠. 반면에 인버팅 컴프리게이션 반전 구성은 논 인버팅 인풋 단자를 접지에 연결시켜주고 신호원을 여기 인버팅 인풋 단자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요 논 인버팅 인풋 단자 전압 빼기 인버팅 인풋 단자의 전압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호가 출력 전압에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예를 봐도 사인 신호 정연파를 넣어줬을 때 요 값이 반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게인도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Vout은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곱하기 이득 곱하기 인풋단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원이 논 인버팅 인풋 단자에 달려있는지 또는 인버팅 인풋 단자에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회로 구성이 결정이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크게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논 인버팅 컴퓨리게이션, 인버팅 컴퓨리게이션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논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계속 그냥 OP앰프에 전압원을 넣어주고 외부 회로를 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피드백 단자를 넣어줘서 회로를 구성을 하는데 논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아웃풋 시그널을 저항을 통해서 인버팅 인풋 단자로 넣어주는 증폭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전압원은 논 인버팅 인풋 단자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논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인 거고요. 그 다음에 R1 같은 경우에는 접지와 요 인버팅 인풋 단자 사이에 연결해주고 R2는 인버팅 인풋과 아웃풋 단자 사이에 피드백 형태로 연결을 해준 회로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비반전 증폭기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비반전 증폭기 회로죠. 이 회로에서 클로즈드 루프 게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인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R1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정의하고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전류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I1은 R분의 V1, I2는 R2분의 Vout 마이너스 V1이죠. 자, 여기서 이제 Vout 마이너스 V1이 되는 이유는 전류 방향을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게 정의를 했죠. 그 말은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는 말은 이쪽 오른쪽 Vout 전압이 V1 전압보다 더 높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높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커런트를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더 높다고 가정을 하고 Vout 마이너스 V1이라고 전류를 정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쪽을 노드 1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노드 2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V1, 노드 1에 걸리는 전압은 V1, 노드 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노드 1에 키로이오프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자, 키로이오프 법칙은 다들 아시죠? 회로 이론에서 배웠을 텐데 이 법칙은 노드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이 법칙의 정확한 정의는
이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2, I1이 있고 여기 노드에 또 하나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있죠. 바로 인버팅, 인풋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그 전류를 제가 이렇게 I3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드 1에서 키로이오프 법칙을 적용을 하면 노드 1에서 키로이오프 법칙을 적용하면 여기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왼쪽 항에 적고 나가는 전류를 오른쪽 항에다가 적읍시다. 그러면 I2 이게 들어오는 전류죠. 전류 성분 하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전류 말고 나가는 전류는 I1 그리고 여기 인버팅 인풋 쪽으로 흐르는 I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로이오프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연산 증폭기를 이상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산 증폭기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정의입니다. 즉 오픈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쪽 인풋 단자가 이쪽 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0이 되겠죠. 똑같이 V2 부분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0이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정의가 아니고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텀은 0이니까 사라지게 되죠. 그럼 결국 I1과 I2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I1, I2를 각각 대입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가 있죠. V1입니다. 다음 V1을 구하면 Vout분의 그러니까 Vinput분의 Vout 즉 클로즈 루프 게인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가 게인이 무한대라는 사실입니다. 자, 게인이 무한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Vout은 게인 곱하기 V1 마이너스 V2죠. 자, 여기 V1, V2라고 했을 때 이런 수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Vout분의 게인은 V2 마이너스 V1이죠. 제가 앞에 요거는 잘못 적었네요. 여기 2, 1이고요. 이렇게 되면 게인이 무한되면 V2와 V1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게인이 무한되니까요. 그러면 이 V2 잔합과 V1 잔합이 같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여기 밑에 적어놨죠. 버추얼 숏서킷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하면 가상 단락 회로가 되겠고, 그래서 단자 2에 어떠한 노드 2라고 하죠. 노드 2에 어떠한 전압이 걸리더라도 무한대 이득 때문에 단자 1에도 단자 2와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버추얼 숏 서킷, 그러니까 가상 단락 회로가 되겠고, 이게 게인이 무한대일 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V1과 V2가 같다고 해서 여기 인풋 단자가 서로 이렇게 단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노드 1 단자와 노드 2의 전압 차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가져오면 이제 V1은 V2와 같아지게 되고 V2는 VI죠. 인풋이죠. 그래서 V1 대신에 VI를 넣어준 다음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R2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VI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서 정리를 하면 게인을 구할 수가 있죠. VI분의 Vout이 클로즈드 루프 게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반전 증폭기 회로의 게인은 1 플러스 R1분의 R2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OPMP 증폭기의 오픈루프 게인이 무한대지만 우리가 이런 비반전 회로 구성을 할 때 저항값을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를 해놨죠. 전압 게인은 오로지 저항의 B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OPMP 회로의 게인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비반전 증폭기 회로의 클로즈드 루프 게인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루프 게인이 각각 저항 R1과 R2의 B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OPMP 증폭기는 무한의 게인 값을 가지지 않고 어떤 특정 유한한 게인 값을 가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증폭기 특성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과연 이 증폭기가 무한의 오픈루프 게인을 가지지 않고 유한한 오픈루프 게인을 가지게 되면 전체 비반전 증폭기 회로의 클로즈드 루프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오픈루프 게인이 유한한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OPMP의 이상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단 저항이 무한되고 아웃풋 단 저항이 0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논 인버팅 인풋 단자와 인버팅 인풋 단자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0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잘 안 써지네요. 변함이 없고,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게인이 유한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버추얼 숏 서킷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게인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쪽 노드에 있는 V1과 V2의 전압차가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전압이 걸린다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유한한 오픈루프 게인 값을 가지게 되면 이 가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V1과 V2는 같지 않고요. 그래서 Vout은 오픈루프 게인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죠. 이때 V2는 VI로 바뀔 수가 있죠. 왜냐면 VI가 V2단에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거를 V1에 대해서 정리하면 V1은 VI 마이너스 A분의 Vout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노드 1에서 키로요프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V1과 V2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V1이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로요프 법칙을 적용하면 Vout은 1 플러스 R1분의 R2 곱하기 V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1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오픈루프 게인이 유한한 값을 가질 때 비반전 증폭기 회로의 클로즈드 루프 게인은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상적인 경우와 그러니까 무한의 오픈루프 게인을 가질 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 분모 텀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잘 살펴보면
오픈 루프 게인이 1 플러스 R1분의 R2 값보다 훨씬 크게 되면 이 텀이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즉 무한한 오픈루프 게인을 가질 때 비반전 증폭기 회로에서의 클로즈드 루프 게인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회로를 설계할 때 요 증폭기 자체에 오픈루프 게인보다 1 플러스 R1분의 R2를 훨씬 작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계산했던 이상적인 클로즈 루프 게인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1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승 수식이 있을 때 x가 1보다 훨씬 작게 되면 1-x로 근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밑에 텀이 1 플러스 여기 x라고 가정을 할 수 있죠. 여기 요 텀 자체를 우리가 x라고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r1분의 r2 곱하기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때 1보다 x가 훨씬 작게 되면 근사식으로 1-x가 됩니다. 그래서 이 텀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1 가로하고 1 플러스 r1분의 r2 곱하기 오픈 루프 게인분의 1 요 텀이 생기게 되는데 이 텀을 우리가 게인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이상적인 값과 그렇죠. 이상적인 오픈루프 게인을 가지는 증폭기 회로와 유한한 게인을 가지는 증폭기 회로의 게인 에러 차이를 나타내는 게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게인 에러를 구하라고 한다면 수식들을 쭉 구해서 요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테이지 팔로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볼테이지 팔로워는 비반전 증폭기 회로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웃풋 단자를 인버팅 인풋 단자로 피드백을 시켜주는 건 똑같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저항이 여기 없습니다. 여기 저항이 없고 이쪽에도 저항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볼테이지 팔로워라고 하는데 볼테이지 팔로워라고 하는 이유는 게인이 1인 증폭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게인이 1인 증폭기를 필요로 하는지는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증폭기를 볼테이지 팔로워 또는 버퍼 앰플리파이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출력은 인풋에 들어오는 전압과 같아지게 되죠. 그리고 등가회로도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고 1 곱하기 게인이 1이라는 거니까 1 곱하기 VI가 출력 전압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게인이 1인 볼테이지 팔로워를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입력되는 전압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데 이걸 과연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여기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가 있죠. 우리가 어떤 회로를 구성해서 첫 번째 단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회로를 구성해서 두 번째 단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첫 번째 단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고 이 두 번째 단의 인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걸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면 여기 아웃풋 전압이 이쪽 인풋 전압으로 전달이 잘 안되겠죠. 왜냐하면 이쪽 저항이 더 작고 이쪽 저항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퍼 앰플리파이어를 중간에 삽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회로 사이에, 그러니까 이 두 회로단 사이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증폭기에서 입력은 무한대고 출력은 0이라고 했죠. 그러면 게인은 그대로 1로 나오면서 임피던스만 변화를 시켜줘서 이 첫 번째 단의 아웃풋 전압이 두 번째 단의 인풋 전압으로 다 전달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로 설계했을 때 아웃풋 저항이 크고 그 다음 연결시켜줄 두 번째 회로의 인풋 임피던스가 작을 경우에 중간에 버퍼 앰플리파이어, 즉 볼테이지 팔로워를 넣어서 간섭을 최소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